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를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875.48포인트이고요. 코스닥도 아주 소폭 하락, 약보합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0.17포인트가 빠져서요. 541.65로 오늘 장을 마쳤네요. 자세한 시황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이 버닝키 효과는 없었습니다. 훈풍이 전해지지 못했는데요. 하락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간밤 미국 하원에서 벤 버닝키 연준 의장이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 양적 완화와 관련해 경제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유동적으로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훈풍 흐름은 없었고요. 수급 쪽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이 주체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장중 187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이 장중 1880선까지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그러나 역시 1880선은 지켜내지 못하고 장마칩니다. 22포인트의 하락 흐름 1875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이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는데 오늘 1137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1154억 원의 매수 우위, 반면 기관이 장중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소폭으로 매수세가 하락 축소되며 장마쳤습니다. 기관이 오늘 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짚어봅니다. 최근 건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코스닥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나 했는데요. 그러다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밀립니다. 약 보합권 오늘 코스닥은 541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개인과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0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여배 NDF 시장에서 3원 정도 밀리며 시작하자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전일과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일도 1115원까지 밀린 뒤 종가가 1120원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역시나 버닝키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4원 50전 오릅니다. 1126원 1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낙폭이 조금 깊습니다. 2%대의 하락 흐름 역시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29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시총상위 중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쪽은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기아차가 1%의 상승 흐름, 기아차 오늘 6만 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29,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가 1%대의 하락 흐름, 반면 한국전력 오늘 강세가 좀 눈에 띄죠. 국민연금의 지분 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가 좀 나옵니다. 오늘 한국전력 29,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LG화학은 조금 밀립니다. 1%대의 하락 흐름, 27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 기조입니다. 마이너스 2%대의 내림세 보이며 34만 8,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역시나 GS홈쇼핑도 같이 밀립니다. 전일에는 상승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약세, GS홈쇼핑 24만 4,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이 카지노 쪽 흐름 좋은 가운데 파라다이스 오늘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23,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동서가 1%의 하락 흐름입니다. 반면 빨간불 펴고 있는 강한 쪽 CJ E&M입니다. 최근 게임과 방송호조에 힘입어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4%대 강세 4만원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4만 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SFA와 CJ는 밀립니다. 1%대의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먼저 은행주부터 짚어봅니다. 수수료 인상 소식에도 오늘 동반 하락 흐름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지우기에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금융이 3%대의 하락 흐름 11,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지주 1% 내외의 하락 흐름입니다. 특히나 JB금융지주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됐는데요. 첫날부터 급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7%대의 하락세, 오늘 6,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태양광주 살펴봅니다. 이 중국 쪽 수요 확대 기대감에 연일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성 LST 오늘까지 나흘째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2,0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그래서 신성솔라에너지도 흐름 좋습니다. 8%. 웅진에너지도 이제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해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이네요. 웅진에너지가 1,63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S에너지가 3%, 역시 SDN 역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이 좀 나옵니다. 6%대의 상승 흐름 1,74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LED 관련주 살펴봅니다. 반면 LED 관련주는 오늘 하락 흐름이 조금 나옵니다. 백열전구 퇴출 소식에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더니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필룩스가 2%의 하락 흐름 1,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가장 많이 밀린 쪽은 한솔테크닉스입니다. 4%대의 하락 흐름 오늘 19,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봅니다. 이 테슬라와 관련돼 연일 주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전전일에는 테슬라가 14% 급락하면서 역시나 밀렸는데 간밤 10% 정도 급등세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진머티리얼즈가 강보합권, 우리산업이 1% 정도 올라옵니다. 특히나 삼화전기가 7%대 강세 보였고요. 그러나 P&T와 투팩의 경우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지 못하고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카지노주 살펴봅니다. 이 정부에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이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는가 싶었는데요. 특히나 GKL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3%대의 강세, 33,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강원랜드 최근 하락 흐름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오늘도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밀립니다. 1%대의 하락세, 28,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대규모 수주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집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네요. 이 동성화인텍 1%대의 상승세입니다. 동성화인텍의 경우 현대중공업에 약 925억 원 정도의 본행제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주당 130원 오릅니다. 9,1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한국카본 살펴봅니다. 이 전일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강보합권 정도에서 장마쳤네요. 오늘 8,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호텔신라 살펴봅니다. 호텔신라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데다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실적 기대감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호텔신라 주당 700원 올라 67,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예림당 살펴봅니다. 예림당이 Y시리즈 영문판 판매가 가시화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7%대의 급등 흐름 5,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태산 LCD 살펴봅니다. 이 자회사의 생산 중단 소식에 오늘 하한가까지 밀리며 장마칩니다. 오늘 태산 LCD가 5,49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소프트맥스 살펴봅니다. 이 상한가 눈앞에 두고 장마친 모습이네요. 13%대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는데 역시나 이 신작 게임 이너월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 종목의 경우 10거래일째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 오늘 주당 3,000원씩 오릅니다. 25,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오늘장 시황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또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지난 2분기에 1,05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그런 또 반가운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의 핵심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 초반부터 버냉키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세에 출발했던 코스피는 장중 내내 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187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어제와는 정반대의 외국인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시장 자체 흐름에는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비차익 매도세가 2,000억 이상, 2,400억 원 이상 출회되면서 지수에 대한 부진은 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다 장 후반 소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코스피 대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그리고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버냉키 발언 관련해서 이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 어떤 발언들이 주를 이뤘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을 요약하면은 앞으로도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추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 여태까지 말해왔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코멘트했던 것에서 톤이나 어조만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블룸버그 기사와 같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자체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멘트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상황에서 언론적인 얘기에 그쳤기 때문에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점이 좀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지 그 코멘트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 10일 발언에 이어서 금융시장의 안도감을 주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미국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갔다는 흐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도감을 좀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코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상원에서 또 코멘트가 있을 예정인데 이 또한 큰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시장에는 좀 안정감을 실어주지 않을까. 당장은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긴 안목에서 본다면은 시장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정감을 실어줄 수 있는 코멘트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렇고요. 요즘 들어서 최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모습이 양호한 듯합니다. 그 구체적인 배경이 어떤 겁니까? 일단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달리 6월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중기 상승 추세를 지켜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으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중기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200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일간 차트상으로는 201 이동 평균선을 코스피는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주 이동 평균선을 단숨에 회복을 했고 일간 차트상으로도 7월 들어서 7월 중순 이후 201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면서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월달 급등락을 통해서 중장기 가격 부담 그리고 가열 부담을 일거에 해소했다는 점도 앞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 좀 가볍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 단기 수익률, 그러니까 20일, 60일 수익률 갭이 이전에는 6%포인트, 7%포인트까지 확대되었던 데 반해서 최근에는 1%포인트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가격 부담도 크지 않고 그리고 등락을 통해서 가격 부담을 덜어냈다는 측면에 있어서 당분간은 코스피 대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내일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시는지요? 전략과 함께 설명을 주십시오. 네, 내일장 같은 경우는 어제 20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다가 오늘 바로 또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200주선 안착을 위한 등락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 코스피 상승 흐름을 본다면은 장대 양봉으로 레벨업 이후 또 등락 과정을 거치고 다시 레벨업하고 또 등락 과정을 거치는 계단식 상승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1870선 전으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870선, 1860에서 70선 사이에서는 비중 확대로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호전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겠지만 경기 민감주, 수출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5포인트, 550선 돌파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수대가 박스권,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이어져왔던 장기 박스권이자 지난 고점 돌파 시도,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 시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던 지수대이기 때문에 강하게 단숨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등락 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코스닥 내에서의 코스닥 100종목,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 대형주와 IT 업종, 제약 업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저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의 수급은 어떠했고 또 업종별로는 어떠한 명암이 엇갈렸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오늘은 좀 더 약보합권, 그리고 좀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죠. 그래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하한가는 각각 한 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 게 바로 오늘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 좀 많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거래소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 41억 가까이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았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 상승을 예상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건 일단 버냉키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의 선반영 효과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중국 증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주가도 좀 빠졌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은 중국 증시가 일단은 상승 추세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단 자체를 한 번 더 지지를 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포인트죠. 바로 2010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하단 밴드로 좀 생각을 하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코덱스 인덱스 쪽으로도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이 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더 너무 과열된 분위기가 좀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잠시 하단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래서 저가로 내려올 때는 좀 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어제 지지를 밟았습니다.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 오늘의 음봉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지지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코스피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종별로 한번 같이 오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어느 정도의 낙폭이 좀 심했던 업종들에 관심을 좀 가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큰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인텔과 IBM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인텔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은 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에 반도체 업황 그리고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2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파가 좀 미쳤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만큼 지금은 소비 자체가 그렇게 IT 장비주들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투자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서비스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 그리고 기기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요. 화학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를 보이는 기간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경기 순환주를 좀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증시 자체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것을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업종이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제약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지금 기관은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좀 보이는데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다른 포지션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기관의 매매 패턴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한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 그리고 내일 시장도 외국인의 패턴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슈와 함께 등락 나타낸 특징주 어떤 것들입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약업종의 핫픽이죠. 바로 광동제약,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다우데이터 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동제약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광동제약 한번 보시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죠. 11.34%를 나타냈는데 은행 이자로 따지면 3년이죠. 3년. 요즘 적금이나 예금이 3%가 채 안 되는데 하루 만에 거의 4년치를 뽑아내는 광동제약이었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까?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거죠. 항상 매도율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도를 보시면 매도 자체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신권이 크게 매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도율이 그만큼 낮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손바뀜 자체가 이루어질 때 지금 투신권이 받는 형국 그만큼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탄력을 가지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고가 패턴으로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광동제약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눌림목 패턴을 좀 잡아본다면요. 하단에 7,500원 정도를 열어놓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매수권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국전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잊혀진 지 오래였죠. 바로 유틸리티 업종이 금일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최근 6월 달이죠. 전력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소식에 증가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한국전력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은 좀 더 우리가 장기 투자 아니면 수익 관련주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봉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하단 자체는 밟고 올라오는데 일단은 위에 있던 어느 정도의 21선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매물대 상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좀 돌파한다면 그때는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변곡점 자리 29,000원, 29,500원 사이를 매수권으로 가담을 하시자.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사도 늦지 않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데이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 흡수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흡수합병 소식이 있고 난 다음에 주가는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었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한번 찾아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일단 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호재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요. 그러면 개인들도 실망 매물이 상당히 나오게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좀 보는 시각이고요. 회사 가치가 변했습니다. 일단 흡수합병을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그런 주가적인 이격은 좀 더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일단 위의 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5,500원에서 5,70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중요하게 보시면서 매수, 과매도 구간으로 좀 더 인식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권으로 가담하시는 전략. 그래서 이 가격대가 언제 내려올 줄은 모르겠죠. 하지만 일주일 안에 이런 종목들은 꼭 내려오더라고요.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오늘은 관심 등록에 광동제약 그리고 다이데이터 그리고 한국제약 이 세 가지 종목 꼭 다시 한번 더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을장 특징적 꼭 다시 한번 적어 놓으라는 당부와 함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은 팀장, 대신증권 신촌점의 박정원 대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단기 추세 상승 1900포인트 돌파 관건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대한업종 개별 종목의 접근이 유효하다. 종목은 SM입니다. 자, 박정원 대리께서는요. 대내외 G2 관련 뉴스 트레이딩 그리고 대내외 변수에 따른 지수 대응과 실적주의 접근을 신진 SM을 종목으로 꼽아왔습니다. 네, 먼저 1900포인트 돌파가 관건이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은 뭐 단기 추세 는인데요. 는이 빠지니까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네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단기 추세는 상승, 하지만 1900포인트 돌파가 관건,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양적 완화 우려감이 조금 축소가 되게 되면서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그러면서 뭐 대형주 접근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좀 조금 반대의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900포인트가 과연 돌파를 할까 아니면 여기 또 다시 한번 부대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저는 그 저항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그 단기 추세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에 좀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은데요. 그래서 밴드를 저 같은 경우는 186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정도 구간을 설정하신다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두 가지 정도 좀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좀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어쨌든 그 지수에 상당히 부담이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호전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어떤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현금 확보라든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선물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차트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같이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전체적인 그 선물 수급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의 그 월물입니다. 9월 만기죠. 9월 말기 선물 동향을 좀 보게 된다면, 순수하게 8,500계약 정도 이제 매도가 누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특징적인 부분이 7월 11일 날 같은 경우는 7,900계약, 그리고 7월 17일 날 6,300계약 정도 대량 매수가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선물이 그 매수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에 좀 걸림돌을 현재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쪽이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매도 쪽으로 누적이 되는 것보다는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가는 어떤 근거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결제 약정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0일 날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 선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죠.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후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물 지수를 보게 될 때 245포인트 돌파가 원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7월 17일 어제 같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보다는 투신 쪽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45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오늘 정도에서 미결제 약정이 대폭 감소, 그러니까 축소가 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선물 매수가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되면서 매도가 청산이 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위쪽 포지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시장이 무너질 때 좀 동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155만원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되면서 1900포인트까지 접근했습니다. 근데 19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양적완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125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자,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게 되면서 지수도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삼성전자가 과연 135만원을 돌파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시장이 19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인가, 거기에 조금 연동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좋지 않다는 부분,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아직까지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마치 2% 넘게 빠졌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컸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그 외국인이 7월 10일부터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을 이끌었지만은 오늘과 같이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서 수급 호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간다 안 간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기점을 저는 1900포인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분기점으로서의 1900포인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원 대리님의 G2 관련 뉴스 트레이딩이라고요? 예, 이번 주 지수 움직임은 1860에서 1890선 사이에서의 등락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G2 국가에서 나온, G2 국가라면 미국과 중국을 가르칩니다. G2 국가에서 나온 뉴스들이 일주일 내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는 내용은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관련 발언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향후 지표 추이를 보면서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조율하겠다. 금리 인상은 상당히 먼 훗날이 일이다 등의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이제 반복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언급되다 보니까 점점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빈자리는 중국이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과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었는데, 해당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국내 지수는 꽤나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건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수의 밴드가 지켜질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때 코스피 지수가 1890선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880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중국으로부터 발표된 지표들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지수를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국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를 통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한 수치가 발표되었던 PMI 지수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치가 발표된다면 현재 수준의 국내 지수는 얼마든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주말간에도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19, 20일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달러 강세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예정인데, 이머징 마켓으로부터의 자금 유출과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달러화 강세 저지 시도가 진행된다면 달러 강세 현상이 어느 정도 저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머징 마켓으로부터의 자금 유출도 당분간 진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쪽으로의 방향을 잡고 매매하시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밴드를 정하시고 중요한 뉴스 플로우를 확인하시면서 트레이딩적 관점에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태현 팀장님.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는 대형주, 이제는 조금 관점이 바뀌어서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를 찾기보다는 대안 섹터라든지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현금 확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 섹터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죠? 추세적인 어떤 매매를 가져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순환매적인 어떤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떤 그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어떤 그 순환매적인 장세보다는 추세적으로 올라간 구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구간이라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그리고 수익 매매가 필요한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섹터를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제가 제 혼자 보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전기가스라든지 의약품, 통신 그리고 뭐 반도체, 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통신이라든지 전기가스, 제약 sek터가 오늘 쪽에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어떤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리고 IT 자동차 같은 대형 섹터들이 좀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시장을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도하는 섹터가 시장이 어떤 강세를 보였을 때 두각이 되는 섹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대안 섹터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전기가스, 통신 물론 2분기 때 실적은 평균 그 1분기보다 소폭 개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통신, 전기가스가 과연 추세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제시한다면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가스, 의약품, 통신이 강세를 보이듯이 어쨌든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되 오늘과 같이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제약 그리고 기계 섹터와 같은 대안 섹터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단기 그리고 스윙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을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상해 출판 매체라든지 정보기기 이런 쪽은 그냥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섹터가 코스닥 지수를 이끌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이제 섬유의료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유통,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그리고 제약 섹터, 반도체 섹터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디지털 컨텐츠 내에서도 일단은 그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 쪽으로 볼 것인가 전자결제 쪽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좀 견조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자결제 쪽으로 보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 만한 주체를 보게 된다면은 모바일 게임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구간 속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중심의 소형 제약사 섹터가 코스닥 쪽에서 관심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공통점이 제약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제약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 레고캠 종목이 지금 현재 화단에 나갈 겁니다.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메일톡스, 엑세스 바이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반등이 좀 큰 폭으로 나왔고요. 사마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241선 위에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종목 어떤 검색이 다시 필요하겠지만 지금 관점에서 오늘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면은 아이테스트라든지 그리고 국제엘렉트릭, ISC 그리고 아이테스트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제약 섹터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아닌데 중요한 건 이렇게 sek터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어떤 압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의 예를 들기 위해서 선정한 종목들이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에 대한 압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검색을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섹터 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콩이 제약 섹터에 대한 관심을 당부를 하셨고요. 박정원 대리께서는요? 네, 하반기 들어서면서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크게 미국, 중국, 유럽의 세 지역에서 나온 뉴스들이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상황이고 대외 변수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종목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가 요즘 같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리하게 종목에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지수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지수 및 레버리지 ETF 등의 지수연동 상품을 이용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종 중에 2분기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으로 자동차 업종과 IT 업종을 개인적으로 뽑고 있는데요. 이 두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조정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1분기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표적인 수출 업종인 자동차 IT 업종은 2분기 실적 발표치가 예상치를 충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이 두 업종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SM이요. 예. 일단 뭐 제약 섹터, 바이오 섹터 열심히 얘기해놓고 종목은 SM인데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조금 계속해서 대안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대안을 찾다 보니까 SM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일단은 뭐 자막 드린 내용들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꾸준히 100억 전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 77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4만 원을 이탈 좀 하게 됐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 동방신기라든지 그 슈퍼주니어였던 콘서트가 성향을 보이게 되면서 여기다 매출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소녀시대라든지 그리고 샤니 같은 소속 가수들의 컴백이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도 소폭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가이던스 좀 보게 된다면은 1분기 77억이고요. 그리고 2분기 때 91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3분기에는 168억 그리고 4분기에는 211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소속 가수들의 어떤 그 매출이 얼마만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SM의 딜레마는 지금 현재 보시면 화면을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억 전이었던 영업이익이 150억, 200억으로 가지고 안고 있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M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돼야 하는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0억의 영업이익이 깨지게 되면서 4만 원을 이탈했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였던 주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기술적 어떤 방금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소속 가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들이 좀 매도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은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도 동반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그 종가인 36,500원의 매수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39,500원 정도 가게 되면은 일단 매도 준비를 일단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일단 35,000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박대리님은 신진 SM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 추천해드릴 종목은 신진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기계산업 내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금속 가공물인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태국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 캐퍼를 늘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플레이트의 규격을 표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국내 경쟁사들이 주문 생산을 통해서 비규격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제조 원가가 최대 30%까지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더더욱 강화되는데요. 특히 태국 시장에서는 타국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크게 제품 가격의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표준화 제품의 생산을 통한 원가 부담 완화와 태국의 값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신진 SM의 태국 대리점이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진 SM의 해외 매출에 있어서 대리점 확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대리점이 신진 SM의 전용 설비를 설치한 후에 대리점에서의 판매를 위한 플레이트 원재료는 신진 SM으로부터만 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진 SM을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현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시 16,000원 선에서 매수할 것을 추천드리고 목표가 2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진 SM과 SM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추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SM이네요. 예. 자, 추천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괜히 의미부여를 하고. 네. 정태근 팀장께서 추천하셨던 N소프트 상승세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올라갈 자리가 꽤나 더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종목인데요. 예,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종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좀 볼 건데, 자, 60일 지평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죠. 그리고 1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선을 차곡차곡 확인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5천 원까지 중기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본다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놓치신 분이라면은 241선 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매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박정원 대리님의 BH 4%대에 올라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고 조금씩 주가가 오르더니 현재 벌써 목표가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요. 앞서 종목선점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IT 업종의 종목들은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간 수급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익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2,000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좀 더 보유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보유하시라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지금까지 드린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이렉트 전략을 짜봤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박정원 대리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한 주 마감 잘 하면서 뵙도록 하지요. 내일 뵙겠습니다.